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11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 강의는 인터넷 활용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가이드 내용이 집필되어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다수 출제가 되오니 꼭 수강생분들은 중요한 포인트로 습득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그림을 조금 각각의 특징과 비교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타형.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간혹 성형 또는 스타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영어와 그리고 한글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형은 하나의 중심을 포인트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별처럼 또는 불가사리처럼 뻗어나가는 구조이고요. 중앙에 전용 허브를 통해서 모든 단말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중앙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중앙이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버스형은 하나의 단일선, 단일선으로 통신회선에 여러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이 매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노드라는 것은 PC나 뭐 어떤 기기를 뜻하는 거죠. 증가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리형은 하나의 연결을 통해서 바로 옆을 순환하는 환영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 고속 정성에 매우 우수하다. 단, 하나의 노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체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망형은 메시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노드가 다 연결돼 있어요.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완벽한 대체 경로가 존재하고 대신에 구축 비용이 비싸며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과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 제어인데, CSMA CD라고 해가지고, 얘는 유선, CA는 무선. 그래서, 우선 유선부터 말씀드리면, IE802.3, 무선은 IE802.11. 요거는 조금 한번 시험이니까, 실무에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매칭해서 외우기를 사실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유선 같은 경우는 회선이 사용 중인지, 미리 사용 중인지 감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전송 중에 전송 중에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임의의 시간을 대기 후에 다시 전송한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충돌 감지나 유선 네트워크에 이용이 된다. 자, 무선 환경은 데이터 충돌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충돌을 사전에 피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보내서 예비 신호를 먼저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서 뭔가 신호적으로 정상적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공간을 내가 점유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자, 통신 규격에는 총 세 가지가 방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오래된 방식이고, 이더넷과 토플린과 FDDI가 있는데, 이 모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고, 토클린과 FDDI는 요즘에 조금 점점 사상되어가는
기술이고, 그나마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더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구에 대해서는 각각 매칭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리적 토폴로지도 같이 특징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물리적 토폴로지, 충돌 여부, 핵심 특징 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FDDI 같은 경우는 특징에 광섬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FDDI, 그 다음에 토클린 같은 경우는 얘가 IBM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IBM. 그래서 IBM에서 개발한 뭐 어떤 통신 표준 규격이다. 그러면 토클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까지 현재 가장 대중화로 쓰이는 이더넷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속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표준적으로는 10메가, 패스트 이더넷은 100메가, 1기가, 10기가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기가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늘날 PC의 표준이고, 100메가는 현대, 예전, 인터넷의 시작, 그리고 10메가는 초기 형태, 그리고 10기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속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분류는 맨과 웬과 랜이 있습니다. 웬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맨은 지역, 서울과 부산, 어, 랜은 학교, 1반과 2반, 1학년과 2학년,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치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모두 다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웬의 그 장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웬은 각각의 프로토콜의 특징들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PPP와 HDLC, X.25, 프레임 릴레이가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에 따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브릿지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맥 테이블 L2 계층에서 작동을 하고 게이트웨이는 서로 간의 다른 프로토콜끼리 이제 통신을 제공하고 CSU나 DSU는 이제 전용 디지털 회선을 통해 가지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이고, 라우터는 경로를 지정하는 데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리와 핵심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도 많으니까 교재에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게 15분 강의라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쪽에 보면 UTP 케이블과 STP 케이블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UTP 케이블, STP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이죠? 여기서 보면 금속으로 뭔가 감싸서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안 받도록 하기 위한 고급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싸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크게 두 종류가 있고, 대표적으로 UTP 케이블 중에서 총 이렇게 카테고리 5, 즉 cat5라고 부르고요. cat5e, cat6, cat7 이렇게 불리우고, 최대 전송 속도와 지원 대역폭은 넓이, 속도는 최대한 어, 빠르기. 그러니까 속도는 100m 달리기라고 보시면 되고, 대역폭은, 5명이 달리기 아니야, 10명이 달리기 아니야, 100명이 달리기 아니야. 아,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넓이, 얘는 속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속도는 그냥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0메가 같은 경우는 표준 규격이었고, cat5e는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가 인터넷, 그리고 cat6는 기가비트. 이제는 cat5에서 cat6로 많이 넘어가죠. 지금 전국에서 국가에서는 cat7까지 이제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미래, 한 200년, 100년 뒤에는 진짜 광선으로 아예 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더넷 전송 테이블 보면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이렉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계층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 크로스오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계층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계층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음, 첫 번째.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동일한 계층을 연결할 때는 두 번째 상태로 서로 간에 선을 만들어서 색깔별로 랜선으로 연결해서 통신을 할 때 이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더넷의 속도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OSI 7 계층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쪽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리눅스가 네트워크도 주로 알아야 되다 보니까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실제로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에 대해서 OSI 7 계층을 알아주시고, 이 7 계층을 각각의 인터넷 TCP/IP 4계층으로 비교를 하면 요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각각 층에 대한 데이터 단위와 주요 프로토콜에 대한 대표 장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시험 문제에서 각각의 문구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서, 이더넷, 뭐 아니면 인터넷 계층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면 뭐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것들, 이러면 세그먼트라고 하면 전송 계층이고, 관련해서 TCP, UDP, 포트 번호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포인트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건 시험이니까. 예, 시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못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돈 주고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이런 각각의 계층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혹시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카페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보면 TCP와 UDP가 존재합니다. TCP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상대편이 못 받았어. 그럼 또 전달해요. 못 받았어, 또 전달해요. 못 받았어, 또 전달해요. 다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그런데 UDP 같은 경우는 당신이 받든 말든 나는 1번 보냈고, 2번 보냈고, 3번 보냈고, 4번 보냈고, 계속 다른 정보를 나는 상대편이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아니, 받았든 안 받았든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보내고 오는 거야, 데이터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TCP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TCP고 요거는 TCP UDP를 같이 이용합니다. TCP 프로토콜에서 22번은 암호화된 원격 접근이고 프로토콜이고 텔넷은 암호화하지 않는 원격 접근 포트 그리고 FTP는 파일 전송 그리고 파일 전송에는 20번 데이터 전송과 21번 제어 포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TP와 HTTPS 웹을 접근하는 포트이고 HTTPS 같은 경우는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S는 53번, NFS는 2049번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 주소 체계인데, IP 주소는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IP 버전 4와, 그리고 앞으로 이 IP 버전 4도
이제 IP 개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IP 버전 6가 나왔고요.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 그리고 8비트씩 4개씩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십진수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DHCP 서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 따라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있습니다.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 거의 무한에 가까운 형태이고 16비트씩 8개 구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콜론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모두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클래스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 잠시만요. 음. 지정되어 있으면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안 보이기만 하면 저한테 자꾸 와서 야옹거려가지고 아 정말 이럴 때 미워요. 일단 자 그래서 IP 버전 4 클래스 같은 경우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뉘어 있고요. 각각의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이 IP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루프백 주소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뜻할 때는 127.0.0.1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클래스 말고 D 클래스, E 클래스도 있는데 그건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서 아마 교재에는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총 6개, 원래는 5개인데 루프백 주소까지 포함하면 총 6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네팅은 우리가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설, 즉 외부에서 공개되지 않는 사설 IP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의 큰 주소 대역을 여러 개의 작은 논리적 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서브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P에 있는 부족 현상을, 낭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주소를 만약에 구했다라고 하면 범위를 2개는 빼셔야 됩니다. 왜냐? 2개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ID 값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전체 대역으로 통신을 요청을 보내는 브로드캐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IP 주소를 구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장도 아니고 규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IP 주소를 구하는 부분인데, 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190, 168, 10.0에 26비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6비트를 이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쉽게 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만의 네트워크 공부를 통해서 아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요 내용을 가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도 이제 풀어보면 해설지에 풀이 과정을 나열해놨으니까 꼭 습득을 하시고 아마 한두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꼭 익혀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표기를 하면 111, 11111 해가지고 총 이게 한 점당 8자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32비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IP가 이제 32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당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IP 버전 4가 주소 체계가. 그래서 어, 26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트워크 범위입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우측으로 네트워크 범위는 1, 1, 1, 1, 1, 1, 1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범위는 1111로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계산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요거를 가지고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8개죠. 그러면 이게 이진수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올라갑니다.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잠깐만, 맞나? 0,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2의 0승부터 2의 1, 2의 2, 2의 3, 2의 4, 2의 5, 2의 6, 2의 7.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 그러면 이거를 끊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 더한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255가 나와요. 어, 255가. 다 더한다라는 건 어떨 때? 이 값들이 0이란 값들이 1인 것만, 1인 것만 더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를 1인 것만 더한다라고 했을 때, 1인 것만 128 더하기 64면 180에 19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92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1이다, 0이. 요 0이 다 1이다. 그러면 2호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계산하는 방법.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총 32비트 중에서 11111이 총 이게 26개인데, 26개인데, 이 26개가 네트워크이고,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다? 호스트다. 호스트는 무엇이다? 우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비트수다. 개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0000만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총 64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1, 2, 4, 3, 16, 32. 000이니까 64개 된 거죠. 그럼 64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두 개를 뺀다. 그러면 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는 62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우리가 또 본다고 하면 메일 시스템이 있는데 MUA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용자가 실행하는 그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TA라고 해가지고 서버와 서버 간에 메일을 전송해주는 라우팅 경로를 설정해주는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A와 MRA는 사서함, 우리 메일 클라이언트 사서함으로 실제로 배달을 해주고 PC로 수집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에 사용되는 포트는 25번 포트와 110번 포트, IMAP 포트 143번이 있습니다. 팝3와 아이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팝3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팝, 뽑았다. 뽑았다. 그래서 다운로드 후에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요. 실제 메일 서버에서 아이맵은 뭔가 유지시켜 놓겠다. 그래서, 나의 클라이언트 PC와 이제 서버 간의 양방향으로 계속 둘 다 받는 거죠. 결국 둘 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P와 NFS 파일이 있는데 FTP는 능동 모드 그리고 수동 모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FTP는 능동 모드 같은 경우는 핵심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거고 수동 모드 패시브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접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동 모드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나 너한테 연결을 할래. 그래서 연결을 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거야.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너 나한테, 그래, 어떤 포트로 연결을 해, 허락을 해줄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능동 모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맨 처음에 연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포트로 내가 연결을 요청하겠어. 그래, 너 그 포트로 나한테 연결을 해. 그리고 나서 너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려면 어떤 포트로 연결을 해.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전송할 준비가 되었어. 그 다음에 나한테 데이터 보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달라요. 구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NFS 파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끼리 서로 간에 파일을, 디렉토리를 마운트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DNS를 설정을 할 때 호스트명을 지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별칭을 지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메일을 수신할 서버를 지정하는 부분과 NS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PTR IP를 도메인으로 오히려 역방향으로 조회해주는 역할이 각각의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주의 깊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설정 위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 대한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게이트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 파일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활성화 여부,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수동으로 매핑하는 설정 파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DNS 네임 서버를 IP와 함께 검색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resolve.conf. 그다음에 네트워크 포트와 이 포트에 매핑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 etc 서비스, 그리고 IP 패킷이 담아 있는 상위 프로토콜이 etc 프로토콜이 파일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할 때 IP 컨피그와 그리고 네스테이트, 라우터, 트레이스 라우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동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TCP 소켓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 등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테이블을 확인하고 기본 게이트웨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중간중간에 잘 거쳐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2급 합격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